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자연치유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저는 상원장입니다. 제가 진료를 한 지가 이제 35년이 돼가고 있어요. 15년 전부터는 요양병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치유건강법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병원 없는 세상의 이야기, 자연치유건강법으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단치성 질병을 자연치유하는 방법을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학에는요, 3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은 요양병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알아차렸다고 그럴까요? 깨달은 것인데요. 첫 번째, 의학의 첫 번째는요, 이 자연치유의학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양의학이 나오는데요. 이 히포크라테스부터로 시작되는 서양의학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양의학이에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이 시작된 이 의학이에요. 이 황제내경은 한 3,000년, 5,000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동양에서 시작되는 의학이 한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자연치유의학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이 동서양 의학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치유의학은 자연법에 따라서 병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를 치료하는 의학이에요.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병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병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의학의 시작은 자연치유의학에서 시작했는데 그 자연치유의학의 자연법에 따라서 병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병을 치료할 때 핵심적인 것이 되겠죠. 동서양의학을 막론하고요. 그러면 자연치유의학에서 병의 근원, 뿌리는 어디에 뒀을까요? 4가지 원칙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음식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가 생기면 병이 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연법에 따라서 관찰해서 알아낸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다 아시는 이제 사실이 됐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긴장된 삶, 그 마음 때문에 병이 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게 2500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또 동양의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곳을 근본을 두고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습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결국은 또 우리의 병을 만드는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네 번째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네 번째 온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병이 오더라 라고 본 거예요. 어디 온도가? 손, 발, 특히 발의 온도와 아랫배 온도, 즉 수족냉증과 하복냉증 같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더라 라고 해서 네 번째 온도에 의해서, 온도의 문제에 의해서 병이 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흐름,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 문제 때문에 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의사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자연치유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고 싶은 신분들이 있다면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음식이 문제로 생긴 병은 당연히 음식으로 치유해야 되겠죠. 음식의 문제가
병이 시작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또 약을 먹어요? 음식을 바꾸지 않고? 이건 자연치유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이 왔어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세 번째, 습관의 문제예요.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 습관은 그 생체 리듬에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습관의 문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병이 온 거라면 당연히 습관을 바꿔서 병을 치료해야 병의 뿌리가 바뀌겠죠. 네 번째, 온도, 혈액순환이라고 그랬죠. 이 문제로 생긴 병은 당연히 온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특히 온도는 손발,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 온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혈액의 흐름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 자연치유 건강법, 자연치유 의학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치유 건강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병을 치유하는 누가요? 스스로요. 이게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의학이 동서양 의학을 막론하고 이 의학이 병원이 주체예요. 의사가 주체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면 자연치유 건강법, 자연치유 의학의 핵심은 뭐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다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히 이 두 번째 문제, 마음의 문제로 생긴 병을 갖다 치료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놨어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특히 암을 비롯한 그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강에 걸쳐서 같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마음을 치유하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는 시대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 치유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명상이라든가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언어로서 마음 치유하는 것들이 의학에서도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됐는데요. 자, 다시 이것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게 시작돼요. 이 서양의학이 그때 시작됐듯이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루는 이때의 의학적인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병의 원인을 뭐로 봤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는 병의 원인을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그리고 온도,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병이 온다고 이렇게 보기 시작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히포크라테스 이전 시대에는 질병을 고치는 일을 의사가 아니에요. 누가 했죠? 무당이나 주술사가 했던 거예요. 이때의 병을 해석하는 것은 병이 왜 오냐? 죄를 지었거나 좋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신이 벌을 내리는 결과라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때 당시가.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에요. 시대에 와서 질병의 원인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적인 거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라고 시작하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의 시작이에요. 전인적인 치료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전에는 스피릿과 마인드는 특히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디 신이 하는 일이다, 바깥의 신이 한다라고 했는데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와서야 이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학이. 이때가 시대적으로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시대예요. 같이
이 분들이 활동했던 시대인데요. 인간의 삶을 그때부터 어떤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시대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인체 안으로 들이고 온 거예요. 이분이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의학의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이 당시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병의 원인은 확실하게 이 시대에는 그냥 병의 원인의 뿌리를 그냥 쉽게 봤어요. 첫 번째, 음식의 문제 때문에 오더라. 두 번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오더라. 세 번째, 습관의 문제 때문에 오더라. 네 번째, 온도, 즉 혈액순환이 안 됐으니까 오더라. 아주 심플하죠. 손발이 차가우니까 병이 오기 시작하더라. 아랫배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제가 1세대다. 마찬가지 종양심리 마음테라피의 1세대에서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 시대에는 병의 근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전 시대에 병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한테 잘못해서 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된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의 근원, 뿌리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핵심적인 언어 하나가 있는데 병은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병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한테 갑자기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정말 명언들이 나오죠.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런 명언도 나오게 되고,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명언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전집에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릴렉스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는 얘기를 또 이 당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최고의 운동, 최고의 치료법은 걷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아주 자연과학적인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병의 근본, 뿌리, 원인은 뭐냐?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네가 먹은 음식이 잘못됐을 때 병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잘못된 습관을 했을 때 병이 온다. 이때도요, 걷는 걸 좀 싫어했는가 봐요. 이때 당시도. 그래서 걸으셔야 돼요. 하여튼 습관 중에는 이 걷는 습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잠자는 습관, 이런 거 상당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중요시 여기면서 병의 원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온도. 수족냉증, 하복냉증이 있을 때 병이 시작되더라. 즉 흐름이 안 좋았을 때,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았을 때 병이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 이 네 가지 원인으로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치료법은 아주 심플해지죠. 이 원인은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병의 근원, 뿌리는 이 네 가지 문제에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당시에 병의 치료법을 보면 상당히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그 당시에 깜짝 놀라게 돼요. 병을 치유할 때 병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빈곤병이고요. 하나는 풍요병으로 나눠요.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풍요병을 앓고 있잖아요. 과거에 빈곤병에서 풍요병으로 이렇게 병이 변화가 왔듯이 그 당시도 두 가지를 딱 나눠요. 빈곤병과 풍요병이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빈곤병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병의 식이요법을 쓴 거예요. 빈곤병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양의학에서는 그때 보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여튼 식이요법으로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치유를 한 거예요. 그런 음식으로 치유를 한 거예요. 동서양이랑 똑같아요. 두 번째는 풍요병인데요. 그 당시도 음식이 너무 과잉돼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균형이 맞지 않게 된 체액을 그때는 그렇게 된 경우는 넘쳤잖아요. 방출하는 치료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출하는 치료법으로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방혈이라고 하는 치료법. 사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시면 사혈하시잖아요. 이때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방혈이에요. 시대적으로 이때가 풍요한 시대예요. 2500년 전이니까 뭘 먹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전쟁이 시작되고 정복전쟁이 시작해요. 그리고 가축이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이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풍요한 이런 또 일부에서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부에서는 이런 풍요병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요병을 치료하는 사혈, 방혈이라는 방법이 이때 가장 유행한 치료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치료법들을 우리가 배출법이라고 해요. 배출하는 거잖아요. 배출법이라고 하는데 방혈 이외에, 즉 사혈 이외에도 토하는 약을 먹여서 토를 시키거나 아니면 설사하도록 약을 먹이거나 뭐 이런 치료법을 썼다는 거예요. 하여튼 피를 뽑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심플한 방법이었지만은 내과적으로는 토하게 하거나 설사하게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의학이 기틀이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와서요. 이런 치료법은 놀랍게도 서양의학에서 2000년을 이어갑니다. 2000년.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의학도. 이렇게 치료하는 히포크라테스에 형성된 이 치료법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집대성되거든요. 기원 후에. 그런데 그 의학이 갈렌 이후, 기원 이후에 1700년 동안을 이어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의학이 하니까 과거의학은 이건 지나가는 의학같이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서양의학, 동양의학 할 것 없이 1700, 1800년도를 계속 이어면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 하에 현대의학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치유법들을 그 당시 1세대에는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병의 치료가 주로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걷기라든가, 웃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 그리고 뜨겁게 해서 치료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그때부터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종양심리 마음테라피의 1세대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종양심리학 2세대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2000년 넘게 갔다 그랬잖아요. 히포크라테스부터 200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700년,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원 후 이제 17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죠? 300년, 40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의학이 태동됩니다. 이 종양심리 마음테라피가 그때에 이제 새롭게 마음의 문제에 의해서 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발전을 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마음이라든가 스프릿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뒤에서부터 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마인드와 어떤 스프릿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문적인 연구가 종양심리학자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해서 시작된다. 특히 이 암 환자들, 그 당시도 있었죠, 당연히. 기록에 남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700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1701년 누구죠? 킨셋이라고 하는 일본의 암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논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뒤로 뭐 게드론이라든가 1900년대에 오면서 이게 블룸버그, 팔레티어, 정말 유명한 이제 종양심리학자, 또 의사이면서 종양심리학을 하는 이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그래서 종양의 성장과 성격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게 다 논문 제목들이에요. 고치는 마음, 죽이는 마음,
이것도 논문 제목이고요. 192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엘리더 에반슨에 의한 종양의 심리학적 연구. 이렇게 해서 300년 동안 이 연구가 이어져요. 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1960년대 활동하셨던 그 로렌스 렌샨이라고 하는 분은 전환점으로서의 그 암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써서 그 우리가 종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병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300년, 400년간의 연구한 결과가 2000년 이후에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에 종양심리학자들에 의한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병을 만드는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가지 마음의 문제가 있더라. 공통적으로 암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은 4가지의 공통적인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더라.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더라. 이게 강한 거예요. 이렇게 샀을 때 긴장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유발하겠죠. 2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인인 척한다, 착한 척한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째는 불안한 기분이나 분노하는 거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거나 그런데 참고 있거나 하면 이제 나한테 병이 오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병을 만들더라. 특히 암이라는 병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런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약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진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정을 팍 표출을 하면서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안에 꾹꾹 이렇게 참고 이렇게 살면서 긴장된 삶으로 살고 있는데 알아차림도 약하더라. 그렇게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더라. 이게 암을 만드는 4가지의 공통적인 것들을 갖고 있더라. 암 환자들한테. 이게 300년에 걸쳐서 종양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서 그걸 바꿔줬을 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 건강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종양심리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렇게 모든 형태의 병의, 발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질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종양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돼요. 이렇게 4가지 문제죠. 마음의 문제, 이런 4가지의 문제에 의해서 병이 시작되더라. 특히 암 환자들한테 발견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를 바라보면은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늘 거칠애를 하는 경향. 2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경향. 3번째, 불안한 기분, 쉽게 빠지는 경향.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불안, 분노, 절망감, 그 다음에 두려움, 우울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7가지 이런 부정적 감정을 7가지의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특히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의 핵심이에요. 우리 삶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끄달려 다니다 보면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 암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감정하고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이런 감정들이 결국은 암을 재발시키고
전이시키는, 그리고 또 암을 성장시키는 주범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이후에 밝혀지기 시작해요. 이거 바꾸면 돼요. 심플하죠?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꼭 종양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쌓이면 이제 병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긴장된 삶을 살면서 알아차림이 약하고 그것을 릴렉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이런 네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종양심리학자들에 의해서 1700년대부터 2000년까지 즉 300~400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그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1900년대 이후에 이제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요. 원인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인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뭐의 원인? 암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는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에 종양심리학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마티세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의 폴란드 분인데 독일의 암센터 병원이죠. 여기서 임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인 임상을 이분이 이제 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치료에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이것을 최초로 밝혀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 특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3종 음성 유방암 같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유방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10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 100명은 평균 수명이 12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방법은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명상, 이미지요법, 인지행동요법, 그다음에 탈감각화라는 게 있어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이게 연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는 프로그램이 형성된 때는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마음 치유를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말기암 12개월이다라고 진단받은 유방암 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방치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평균 수명이 11개월, 1개월이 더 줄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은 표준의학, 화학요법들, 표준의학은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약과 방사선과 수술로 열심히 치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14개월을 살더라, 2개월 정도 더 살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예요. 병원 안에서 입원하셔가지고서 이런 치료를 열심히 받았더니 2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나 항암도 안 할 거야, 방사선도 안 할 거야, 나 표준의료 안 할 거야, 나 그냥 자연치유만 할 거야, 특히 마음의 문제만 내가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해서 상담과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 이미지요법 이런 것들만 하신 분들은 15개월 살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입원해서 표준의료로 집중적으로 치료했던 사람들과 또 이렇게 우리가 자연치유건강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마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치유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의 차이는 삶의 질이에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과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분들은 삶의 질에 있어서는 이 평균 수명보 1개월 차이 나는데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번째, 마지막 번이에요. 화학요법과 즉 표준의료와 이 마음치유법을 같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평균 수명이 22개월로 쑥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도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표준 치료할 때만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직장도 다니고 다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양의학이 이제는 현대의학으로 바뀌면서 특히 암에 있어서 표준의료와 이런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표준의료와 이런 자연치유건강법, 특히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이 마티세크에 의한 이 연구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의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적 최초의 연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세대까지 2세대는 핵심적으로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상이라든가 좀 전에 얘기했던 탈감각화라든가 이미지요법이라든가 뭐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어떤 치료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3세대는 다 모읍니다. 이제 다 모아. 정신의학적인 문제, 이런 심리학적인 문제, 이 현대의학적인 문제, 요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연구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3세대 연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3세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토대에 의해서 1981년부터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칼 사이먼튼을 또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칼 사이먼튼의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한국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줘서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네. 하여튼 오늘은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이 3세대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칼 사이먼튼을 여러분들한테 이분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를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요, 놀랍게도 이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종양심리학이 아니에요. 종양심리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종양방사선과 전문이에요.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분은 종양방사선과 의사라는 거예요. 전문의죠? 네. 이분이 1971년도에요. 오리건주, 미국이에요. 오리건주 주립대학병원의 암센터에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죠. 현대의학과 표준의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항암방사선 수술 그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에 대한 심리학적인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이걸 다 합쳐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여튼 대학병원의 암센터, 종양센터에 근무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분의 의문은 뭐였냐면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병을 진단받은 거죠. 그리고 체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성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요. 똑같은 치료를 한 거예요. 해봤는데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나빠지고 악화되어 가지고서 죽음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같았는데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고 하는 이 의문으로부터 이분의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상당히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이건 뭐 우리나라에 많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번역된 책으로도 마음의 의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분의 책이 번역돼서 나오는데요. 하여튼 이분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데 종양이 빨리 성장하고 또 재발하고 그리고 전이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는지 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놀랍게도 마음하고 관련이 있더라. 특히
이 7가지 이 감정, 우리가 7가지 부정적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7가지 부정적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7가지 부정적 감정은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암하고 안 싸우고 두려움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암 진단 후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더라? 점점 악화돼서 죽음에 이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절망감이에요. 이건 실제 임상에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찾아냈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분의 의대성이 이제 이걸 치료해 주니까 아마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런 의사가 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는데요. 하여튼 저도 이것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이분을 찾게 됐고,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이걸 바꾸는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3번씩이나 참가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참가하시면은 이게 이제 인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턴 과정을 참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하여튼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절망감이었어요. 세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감. 참 불안한 거예요. 여기가 뭐가 하나 또 나타나면 혹시 전이했나? 뭐 증상 하나 나타나면은 재발했나? 뭐 이런 불안감이 결국은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화가 막 올라오고 참거나 분출하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더라. 이걸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 4가지 원인과 그 다음에 자책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해서 막 이런 지금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들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배신감. 누군가 막 한테 내가 배신당한 것 같아.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이죠. 배신감을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감이 올라오나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 남편이에요. 남편. 아니면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부부간에 배신감 같은 것이 올라올 때 자꾸 암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감. 왠지 마음이 막 우울해요. 외로움, 뭐 이런 감정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7가지의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어서 암과 싸워야 되는데 암 진단 후에는 암과 싸우지 않고 이런 부정적 감정과 싸우고 있더라. 이게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암의 성장이 빨라지겠죠. 자신의 에너지를 그쪽에 막 다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러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좀 종종 쓰게 되는데, 난민이다, 난민.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결국 그러면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주요인이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걸 찾은 거죠. 이분이 바로 칼 사이먼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분 고마워해야 되겠죠? 이걸 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부인이 심리학자예요. 이 부인과 함께 현대의학을 하는 종양방사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인 부인과 함께 이 7가지 부정적 감정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양 심리 마음 테라피, 저는 3세대 시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5박 6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5박 6일 병원에 입원하시든가 아니면 합숙하면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전 세계의 어떤 유수의 암센터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양심리 마음치유 센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전 세계에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느 분이 이것을 또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요 작년에요, 유럽에 그 통합의학을 하는 병원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임상 통합의학 암학회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한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암 환자를 위한 통합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그 학회에 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회에서 주체가 돼가지고서 유럽의 통합의학 병원과 연결이 돼가지고서 이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어요. 부러운 게 하나 딱 있었어요. 한국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그럴까요? 참 그걸 너무 쉽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암 환자가요 초진이 이렇게 와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초진이 왔을 때 그 통합의학 병원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만나서 그 초진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문가 중에 하나가 종양심리학자예요. 종양심리 전문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대 표준의학을 하는, 즉 항암 방사선 수술하시는 이 각자 파트별로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같이 해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음식 때문에 병이 온 거니까 일부분은, 그래서 또 영양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이 세 개만 해도 놀라운데 여기에 물리치료사가 같이 동참을 해요. 여러분들 운동 어떻게 시킬 건지, 요가 할 건지, 필라테스 할 건지, 지압 마사지를 할 건지, 이렇게 물리치료사가 들어와서 물리치료사가 해주는 역할은 신체적인 릴렉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체 릴렉스가 일어나면은 마음의 릴렉스가 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파트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파트가 추가돼요. 명상 전문가가 들어와요. 명상 전문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MBSR이라든가 아니면 아우트겐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환자들한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시켜주고요. 당연히 입원해 있을 때는 이런 릴렉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표준의료를 끝나고 나면 퇴원하셔야 되잖아요. 퇴원할 때 핵심 포인트는 암 진단 전과 암 진단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암 진단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건 이제 초등학교예요. 2년 건강계획 세우기라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 진단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환자와 같이 세워보는 거예요. 여튼 표준치료 후에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딱 보면서 이 동네에는 이곳에서는 난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한국은 표준치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찾잖아요. 환자가 찾아요. 그걸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데 여기서는 딱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통합의학이다, 뭐 이렇게 현대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런 치유법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 상당히 그게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못할 게 있나요? 한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였던 이런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에 넘어오면서 3세대에 이루어진 칼 사이먼튼에 의한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곳은 제가 미국과 일본에 3회에 걸쳐서 인턴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10년 전부터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서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 자연치유 건강법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을 프로그래머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 안에서 단순히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병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곳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 지금 이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가 주가 되겠지만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발 차가운 거, 수족냉증, 하복냉증으로 시작되는 흐름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방법을 한번 프로그래머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함께 접근해 보자. 현대의학을 이게 안 좋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니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이 치료법과 이런 자연치유 건강법이라고 하는 치유법을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있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요. 다시 정리를 해요. 병의 뿌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꿀까? 종양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적인 어떤 문제, 암의 원인 4가지 이게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늘 거칠애를 하는 경향. 두 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 세 번째,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다. 불안이나 분노에 쉽게 빠지는 이런 성향.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긴장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을 한번 또 바꾸는 이 4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암을 성장시키고 전이시키고 재발시킬 수 있는 그런 7가지의 부정적 감정을 7가지의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회 거의 이제 3개월에 가까운 동안 이것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스스로 터득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자신에게요.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움을 얻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긴장된 삶을 릴렉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얻을 것이고요.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7가지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이것을 욕심과 분노와 집착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근데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해주는 시간이에요. 복구. 문제가 된 것을 병이 왔을 때 병을 복구하는 자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들 번아웃 옵니다. 복구가 안 되니까 하는 일은 똑같고 안에서는 복구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들 목표는 25초 안에 잠자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이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난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민 되시면 안 돼요. 마음 둘 곳도 없지, 생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이러면은 정말 암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 진단 후에 우리가 암이라는 병의 진단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것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즉 삶의 지도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삶의 지도.
그 지도의 목표점은 물론 치료죠. 목표점은 치료지만은 치료보다 더 위에 상위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름길. 하여튼 가는 길이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 길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한번 할 거고요. 하여튼 이런 제가 이것을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줄이니 진건길이에요. 그래서 진건길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3개월에 걸쳐서 즉 10주죠. 이제 다니기가 10주니까 걸쳐서 다시 건강해지기 위한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 흥미로운 여행, 이 여행이 절대로 집착이 아닙니다. 뭘 막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렉스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 삶의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할까요? 이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이런 시간을